지금 전 세계가 패닉에 빠졌습니다. 감히 한국의 우주 주권을 건드렸던 미국 국방부가 지금 국제적 망신에 빠졌기 때문입니다. 520초 위기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지 평소 중립을 지키던 유럽 우주국조차 긴급 성명을 내고 미국과 선을 그었습니다. 알고 보니 미국이 그동안 동맹국인 한국의 핵잠수함 기지를 몰래 정찰하고 첨단 위성으로 군사시설을 불법 스캔해왔다는 사실이 만천하에 드러났기 때문인데요. 더 충격적인 건 미국 최정예 정찰 위성 S-19가 한국 기술 앞에서 2번이나 완전히 무력화됐다는 겁니다. 하지만 한국은 위성을 파괴하지 않고 고쳐서 돌려보내며 전 세계에 메시지를 날렸습니다. 우린 공격이 아니라 방어만 한다. 결국 미국은 무릎을 꿇고 한국과 평등 협정을 맺을 수밖에 없었죠. 전 세계가 통쾌해한 한국의 기술 참교육.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건지 지금 바로 그 전말을 공개합니다. 본격적인 이야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시면 누리호처럼 우리 기술의 이름이 전 세계 하늘 위로 쭉 올라가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엘리자베스 하퍼입니다. 동료들은 저를 줄여서 리즈라고 부르죠. 38살, 미국 우주군 소속 민간 위성 사이버 보안 수석 분석관입니다. 지금은 버지니아에 있는 NSA 위성관제센터에 파견 근무 중이에요. 새벽 4시 반. 대부분의 사람들이 잠든 시간에 저는 이렇게 모니터 앞에 앉아 있습니다. 손에는 식어버린 커피 한 잔. 화면에는 실시간으로 업데이트되는 위성 궤도 데이터가 끊임없이 흘러가고 있죠. 누군가는 이 일이 지루하다고 말하지만 저는 이 순간이 좋습니다. 세상이 조용할 때 저는 숫자들과 대화를 나눠요. 오늘 제가 보고 있는 건 S-19, 통칭 스펙터-19라고 불리는 미국 최정예 정찰 위성입니다. 10년 동안 단 한 번도 오차를 낸 적이 없는 완벽한 녀석이죠. 고도 550km, 극궤도. 지구를 16바퀴 돌면서 우리가 필요로 하는 모든 걸 내려다봅니다. 모니터에 표시된 궤도선이 한반도 상공을 지나갑니다. 경기도 평택 인근이에요. 저는 습관처럼 데이터 로그를 확인했습니다. 위도, 경도, 고도, 속도. 모든 수치가 예측값과 정확히 일치하는지 한 줄 한 줄 눈으로 훑어 내려가죠. 그런데 뭔가 이상했습니다. 궤도 편차 0.003도. 숫자만 보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오차 범위 안에 들어가는 수치니까요. 대기 교란이나 센서 노이즈로도 충분히 설명 가능한 미세한 흔들림입니다. 하지만 제 손가락이 멈췄어요. 뭔가 걸리는 게 있었거든요. 저는 지난 3주간의 로그를 전부 다시 불러왔습니다. 화면을 빠르게 스크롤하며 같은 지점, 같은 시간대의 데이터를 찾았죠. 그리고 발견했습니다. 평택 상공 5번. 지난 3주 동안 S-19이 한국 상공을 지날 때마다 정확히 같은 위치에서 비슷한 수준의 미세한 흔들림이 반복되고 있었던 겁니다. 한 번이라면 우연이에요. 2번이라면 노이즈일 수 있죠. 하지만 5번? 그건 패턴입니다. 심장이 조금 빨리 뛰기 시작했어요. 이건 뭔가 다른 거라는 직감이 들었거든요. 저는 곧바로 별도 파일을 만들어 데이터를 따로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시간, 위치, 편차각, 주변 기상 조건까지 전부 기록했죠. 창밖으로 동이 트기 시작했습니다. 다른 동료들이 출근할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어요. 저는 커피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이미 차갑게 식어서 쓴맛만 남았지만 신경 쓸 겨를이 없었죠. 보고서를 써야 했습니다. 하지만 뭐라고 써야 할까요? 한국 상공에서 0.003도 편차가 반복됩니다. 상부에서 비웃을 게 뻔했어요. 그래도 저는 데이터를 믿습니다.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으니까요. 파일을 저장하고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복도를 걸어나가면서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만약 이게 정말 우연이 아니라면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제 뒤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리즈, 또 밤샜어? 돌아보니 톰 가르시아가 서 있었어요. 40살. 저와 같은 부서에서 일하는 시스템 엔지니어입니다. 손에는 커피 2잔을 들고 있었죠. 그중 하나를 제게 건네면서 제 모니터를 힐끗 쳐다봤습니다. 고마워요. 저는 따뜻한 커피를 받아들며 말했습니다. 톰은 제 옆 의자를 빙글 돌려 앉더니 화면을 가리켰어요. S-19 로그. 뭔가 걸렸어? 잘 모르겠어요. 그냥 이상한 패턴이 보여서요. 저는 지난 3주간의 데이터를 보여줬습니다. 한국 상공에서 반복되는 미세한 궤도 편차. 톰은 눈을 가늘게 뜨고 숫자들을 훑어봤죠. 0.003도. 리즈, 이건 그냥 노이즈 아냐? 예상했던 반응이었습니다. 저도 처음에는 그렇게 생각했으니까요. 하지만 데이터는 달랐어요. 한 번이라면 노이즈겠죠. 근데 5번이에요.
정확히 같은 위치에서요. 톰은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손가락으로 턱을 문지르는 버릇이 나왔어요. 그는 늘 이럴 때 저런 표정을 짓습니다. 한국이라. 평택. 거기 미군 기지 있잖아. 레이더 간섭일 수도 있고. 그것도 생각해봤어요. 근데 우리 기지 레이더는 S-19 주파수대랑 겹치지 않아요. 설계상 그럴 수가 없죠. 톰이 커피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그리고는 어깨를 으쓱했어요. 그럼 뭐, 대기교란, 태양풍? 한국 상공에만 뭔가 특이한 게 있나?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기상 데이터도 다 확인했거든요. 아무 이상이 없었습니다. 톰, 만약에요. 만약 이게 정말 누군가가 의도적으로 한 거라면? 그 말에 톰이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비웃는 게 아니라 당황스러워하는 웃음이었어요. 의도적? 리즈, 한국이 우리 위성을 건드릴 기술이 어디 있어? 걔네 겨우 누리호 몇 번 쏜 나라잖아. 맞는 말이었습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말이 안 되죠. 하지만 저는 데이터가 보여주는 걸 믿어요. 숫자는 사람보다 정직하니까요. 그래도 보고는 해야 할 것 같아요. 톰이 진지한 표정으로 변했습니다. 커피잔을 내려놓고 제 눈을 똑바로 쳐다봤어요. 리즈, 조언 하나 할게. 윗선은 이런 거 좋아하지 않아. 특히 증거가 애매할 때는 더. 한국이 우리 위성을 건드렸다. 그거 외교 문제로 번질 수도 있어. 알아요. 하지만 제가 여기 있는 이유가 뭐예요? 이상 징후를 찾아내라고 있는 거잖아요. 톰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리고는 어깨를 두드렸어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해. 난 내 편이야. 근데 조심해. 헤일 부국장은, 너도 알잖아. 자기 의견 확실한 사람이라서. 리처드 헤일. NSA 부국장이자 제 보고서를 검토하는 사람입니다. 그는 언제나 데이터보다 경험을 강조하는 사람이에요. 베테랑이긴 하지만 가끔은 너무 확신에 차 있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괜찮아요. 전 그냥 제가 본 걸 보고할 뿐이에요. 톰이 일어서면서 마지막으로 한마디 했습니다. 리즈, 가끔은 작은 신호가 큰 문제의 시작일 수 있어. 근데 가끔은 그냥 작은 신호일 뿐이기도 하고. 내가 옳기를 바랄게. 그가 사라진 뒤 저는 다시 화면을 바라봤습니다. 0.003도. 정말 작은 숫자예요. 하지만 이 작은 숫자가 뭔가를 말하고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었습니다. 보고서 작성창을 열었습니다. 제목을 입력했죠. S-19 궤도 이상 징후 마이너스 한국 상공 반복 패턴 분석. 손가락이 키보드 위에서 멈췄습니다. 이 보고서를 올리는 순간 뭔가가 시작될 거라는 예감이 들었거든요. 하지만 저는 숫자를 믿습니다. 엔터키를 눌렀습니다. 보고서를 올린 지 이틀이 지났습니다. 아무 연락이 없었어요. 저는 평소처럼 출근해서 모니터 앞에 앉았고 데이터를 체크했죠. S-19은 여전히 한국 상공을 지날 때마다 같은 패턴을 반복하고 있었습니다. 하퍼. 뒤에서 날카로운 목소리가 들렸어요. 돌아보니 마크 레인 국장이 서 있었습니다. 49살. 제 직속 상관이에요. 손에는 제가 올린 보고서 출력물을 들고 있었죠. 국장님, 내 사무실로 와. 짧은 말이었지만 목소리 톤이 평소와 달랐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그를 따라갔어요. 복도를 걷는 내내 등 뒤에서 시선이 느껴졌습니다. 다른 동료들도 뭔가 눈치챈 것 같았죠. 사무실 문을 닫자마자 마크가 보고서를 책상 위에 던졌습니다. 리즈, 이게 뭔가? 보고서입니다. S-19의 궤도 이상 패턴에 대한. 알아. 읽어봤어. 마크는 의자에 앉으며 한숨을 쉬었어요. 손가락으로 관자놀이를 문질렀습니다. 피곤해 보였죠. 헤일 부국장한테 올라갔어. 그분이 뭐라고 했는지 알아? 저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대충 짐작은 갔어요. 센서 노이즈래. 대기 교란일 수도 있고 측정 오차일 수도 있대. 0.003도는 오차 범위 아니라고. 하지만 5번이나 반복됐습니다. 같은 위치에서요. 마크가 저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그의 눈빛이 조금 부드러워졌어요. 리즈, 난 내 능력을 높이 평가해. 10년 동안 여기서 일하면서 내가 놓친 문제는 거의 없었어. 근데 이번엔 타이밍이 안 좋아. 무슨 뜻이죠? 마크는 잠시 망설이더니 말했습니다. 한국이 다음 달에 차세대 누리호 발사한대. 들었어? 네, 뉴스에서 봤습니다. 국방부에서 예민하게 보고 있어. 공식적으로는 과학위성이라지만 콜먼 차관은 다르게 생각하거든. 데이비드 콜먼, 국방부 정보안보 담당 차관이에요. 강경파로 유명한 사람이죠. 저는 한 번도 직접 만난 적은 없지만 소문은 들어봤습니다. 차관님이 제 보고서를 봤나요? 봤지. 그런데 내 보고서를 자기식으로 해석했어. 마크가 서랍에서 다른 문서를 꺼냈습니다. 국방부 로고가 찍힌 기밀 문서였어요. 콜먼 차관은 내 데이터를 한국이 우리 위성에 뭔가 하고 있다는 증거로 봤어.
그래서 누리호 발사 전에 S-19로 한국 군사시설을 정밀 스캔하는 작전을 승인받으려고 해. 제 심장이 쿵 내려앉는 느낌이었습니다. 제 보고서는 그런 의도가 아니었습니다. 저는 단지 알아. 넌 그냥 이상 징후를 보고한 거야. 근데 위에서는 그걸 원하는 대로 해석해. 특히 콜먼 같은 사람은. 마크가 의자에서 일어나 창가로 갔습니다. 밖을 내다보며 말했어요. 리즈, 난 내가 틀렸다고 생각 안 해. 내 직감은 보통 맞거든. 근데 이건 기술 문제가 아니야. 정치 문제야. 그럼 어떻게 하면 되죠? 마크가 돌아서서 저를 봤습니다. 지금은 아무것도 하지 마. 더 확실한 증거가 나올 때까지 기다려. 0.003도 편차만으로는 누구도 설득 못해.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입안이 바짝 말랐어요. 사무실을 나와 복도를 걸었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죠. 제 보고서가 의도하지 않은 방향으로 쓰이고 있었어요. 한국을 감시하는 작전의 명분으로요. 자리로 돌아왔을 때 톰이 제 표정을 보더니 물었습니다. 어떻게 됐어? 잘 모르겠어요. 근데 톰, 뭔가 잘못 돌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톰이 의자를 제 쪽으로 당겨 앉았습니다. 목소리를 낮춰 말했어요. 리즈, 여기서 10년 넘게 일했잖아. 한 가지 배웠어야 해. 데이터는 중립적이지만 사람들은 아니야. 그럼 전 어떻게 해야 하죠? 계속 지켜봐. 내가 옳다면 증거는 더 나올 거야. 그때까지 기다려. 하지만 기다리는 건 제 성격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다시 모니터를 켰어요. S-19의 실시간 궤도를 띄웠죠. 12시간 뒤 위성은 다시 한국 상공을 지나갈 예정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모든 게 바뀌었습니다. 그날 오후 3시 긴급회의 소집 알림이 떴습니다. 참석 대상에 제 이름이 있었어요. 회의실 위치를 보고 심장이 철렁했습니다. 지하 3층 기밀 브리핑룸이었죠. 엘리베이터 안에서 톰이 제 팔을 살짝 잡았습니다. 리즈, 침착해. 그냥 듣고만 있어. 왜요? 무슨 일인데요? 톰의 표이 굳어 있었어요. 평소와 달리 농담 한마디 없었죠. 콜먼 차관이 직접 온대. 문이 열렸습니다. 회의실 안은 이미 사람들로 가득했어요. NSA, NRO, 국방부 관계자들. 모두 긴장한 얼굴이었습니다. 마크 국장이 저를 보더니 고개로 빈자리를 가리켰어요. 5분 뒤 데이비드 콜먼이 들어왔습니다. 61살. 회색 양복에 각진 턱, 날카로운 눈빛. 그가 들어오자 방 안의 공기가 무거워졌어요. 모두가 자세를 고쳐 앉았죠. 시작하겠습니다. 콜먼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스크린에 한반도 지도가 떴어요. 내일 오전 9시 한국이 차세대 누리호를 발사합니다. 공식 명분은 우주자율방위 연구위성이라고 하는군요. 그가 리모컨을 눌렀습니다. 지도가 확대되며 거제도가 화면을 채웠어요. 우리는 한국의 실제 목적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거제 해군기지. 여기서 최근 잠수함 관련 움직임이 포착됐습니다. 제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혹시 제 보고서 때문에. 하퍼 분석관의 보고서를 검토했습니다. 콜먼이 저를 쳐다봤어요. 날카로운 시선이 제 얼굴에 꽂혔습니다. S-19의 궤도 이상. 한국 상공에서만 반복된다고 했죠? 네, 그렇습니다만 이는 한국이 우리 위성에 대한 실험을 진행하고 있다는 명백한 증거입니다. 아니에요. 저는 그렇게 말한 적이 없어요. 단지 이상 징후를 보고했을 뿐인데. 따라서 누리호 발사 12시간 전 S-19를 이용해 거제 인근을 정밀 스캔합니다. 핵잠수함 시설과 위성 관제 기지를 확인할 겁니다. 회의실이 술렁였습니다. 누군가가 손을 들었어요. 국무부에서 나온 사람이었죠. 차관님, 한국은 동맹국입니다. 사전 협의 없이 군사시설을 정찰하는 건 동맹이라고 해서 맹목적으로 믿을 순 없습니다. 우리 위성에 뭔가 하고 있다면 확인해야죠. 저는 손을 들었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지만 말해야 했어요. 차관님, 하퍼 분석관. 제 보고서는 한국이 공격했다는 의미가 아니었습니다. 단지 패턴이 이상하다는 건 뭔가 있다는 뜻 아닙니까? 콜먼의 목소리가 차갑게 식었습니다. 한국 상공에서만 반복되는 이상 징후. 분석관, 본인이 보고한 내용 맞습니까? 맞습니다만 작전을 서두르시는 건 우리가 기다리는 동안 한국은 뭘 하고 있을까요? 기술을 완성하고 있을 겁니다. 그 전에 확인해야 합니다. 더 이상 말할 수 없었어요. 제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거든요. 회의가 끝났습니다. 작전은 승인됐어요. 내일 밤 9시 S-19은 한국 남해 상공을 지나며 거제를 스캔하게 됩니다. 복도로 나왔을 때 톰이 다가왔습니다. 리즈, 괜찮아? 아니요. 전혀 괜찮지 않아요. 마크 국장도 옆으로 왔어요. 그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리즈, 내 잘못이 아니야. 넌 그냥 데이터를 보고했을 뿐이야. 하지만 제 보고서가
콜먼은 내 보고서가 없어도 이럴 사람이야. 핑계를 찾았을 뿐이지. 저는 화장실로 달려갔습니다. 세면대에 손을 짚고 거울을 봤어요. 창백한 제 얼굴이 비쳤죠. 뭔가 잘못됐어요. 제가 발견한 작은 신호가 이렇게 큰 일로 번질 줄은 몰랐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모니터 앞에 앉아 S-19의 궤도를 지켜봤습니다. 내일 밤 9시 위성은 한국 남해를 지나갈 예정이었죠. 그리고 제 머릿속에는 계속 같은 생각이 맴돌았습니다. 만약 제가 옳다면, 만약 한국이 정말 뭔가를 가지고 있다면. 다음 날 밤이 왔습니다. 관제센터는 긴장감으로 가득했어요. 모니터마다 S-19의 실시간 데이터가 떴고 15명의 기술자들이 자리를 지키고 있었죠. S-19 한반도 진입 3분 전 누군가가 보고했습니다. 저는 화면을 뚫어져라 쳐다봤어요. 2분 전, 1분 전 남해 상공 진입. 거제 스캔 시작합니다. 그때였습니다. 모든 화면이 동시에 검게 변했습니다. 신호 손실. 누군가가 소리쳤습니다. 관제센터 전체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됐어요. S-19 응답 없음. 텔레메트리 데이터 끊김. 백업 채널도 먹통입니다. 저는 제 모니터를 응시했습니다. 10년 동안 단 한 번도 꺼진 적 없는 위성. 설계상 절대 꺼지지 않도록 만들어진 스펙터-19이 완전히 사라졌어요.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1초, 2초, 3초, 4초 경과. 여전히 신호 없음. 마크 국장이 제 옆으로 달려왔습니다. 리즈, 뭐가 보여? 아무것도요. 완전히 꺼졌어요. 바로 그 순간 화면이 다시 켜졌습니다. S-19의 모든 시스템이 일제히 살아났어요. 텔레메트리, 통신, 카메라, 전원. 모든 게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요. 신호 복구. 모든 시스템 정상. 위성 상태 양호, 궤도 유지 중입니다. 관제센터가 안도의 한숨으로 가득 찼습니다. 하지만 저는 손이 떨리고 있었어요. 4초. 정확히 4초 동안 S-19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재빨리 로그를 확인했어요. 블랙아웃이 발생한 위치. 위도 34.8 경도 128.6. 거제도 상공이었습니다. 정확히 한국 핵잠수함 기지 바로 위였죠. 시스템 결함입니다.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어요. 돌아보니 리처드 헤일 부국장이 서 있었습니다. 센서 과부하였을 겁니다. 고해상도 스캔 모드로 전환하면서 일시적으로 4초 동안 모든 시스템이 동시에 꺼졌어요. 제가 끼어들었습니다. 헤일이 저를 쳐다봤죠. 하퍼 분석관, 위성은 복잡한 기계입니다. 예기치 않은 오류가 발생할 수 있어요. 10년 동안 한 번도 없었던 오류가 하필 한국기지 상공에서요. 헤일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뭘 시사하는 겁니까? 누군가 스위치를 눌러 끈 겁니다. 그리고 4초 뒤에 다시 켰어요. 순서대로 체계적으로요. 관제센터가 조용해졌습니다. 모두가 저를 쳐다봤어요. 헤일이 코웃음을 쳤습니다. 한국이 우리 최정예 군사위성을 껐다 켰다 했다는 말입니까? 어떻게요? 마법으로? 방법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데이터는 명확해요. 데이터는 시스템 결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분석관, 당신은 너무 예민한 겁니다. 저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분노가 치밀어 올랐지만 참아야 했어요. 다음 날 아침 긴급보고 회의가 열렸습니다. 콜먼 차관이 직접 왔어요. 어제 사건은 유감스럽지만 위성 자체의 기술적 결함으로 결론 났습니다. 콜먼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한국의 개입 증거는 없습니다. 스캔 데이터도 불완전하고요. 저는 손을 들었습니다. 차관님, 블랙아웃 위치와 타이밍을 보면 하퍼 분석관. 콜먼이 저를 차갑게 쳐다봤어요. 당신이 처음 보고한 0.003도 편차. 그것도 이제 보니 노이즈였을 가능성이 크지 않습니까? 이번 사태도 마찬가지입니다. 시스템 결함이에요. 하지만 우리는 동맹국을 의심하는데 신중해야 합니다. 증거 없이 한국을 비난할 순 없어요. 회의가 끝났습니다. 복도에서 톰이 제 팔을 잡았어요. 리즈, 그만해. 뭘요? 이거 계속 파고들면 안 돼. 윗선에서 덮으려고 하잖아. 하지만 톰, 이건 명백히. 톰이 제 어깨를 잡고 흔들었습니다. 리즈, 들어. 난 내 친구야. 그래서 하는 말이야. 이거 계속하면 넌 혼자가 돼. 아무도 안 믿어줄 거야. 저는 그의 손을 뿌리쳤습니다. 전 데이터를 믿어요. 데이터만으론 부족해. 정치가 이기는 게 현실이야. 그날 밤 저는 집에 돌아와 침대에 누웠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죠. 그만둘까? 톰 말이 맞을지도 몰라요. 제가 너무 깊이 파고드는 건지도 모르죠. 하지만 머릿속에서 숫자들이 계속 떠올랐습니다. 0.003도. 5번. 4초 블랙아웃. 제 손이 저절로 노트북을 열었어요.
개인 폴더에 저장해둔 모든 데이터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확인하기로 했습니다. 누리호 발사. 내일 아침 9시입니다. 만약 제가 옳다면 뭔가 더 일어날 겁니다. 저는 알람을 맞췄습니다. 다음 날 아침 8시, 저는 관제센터에 있었습니다. 공식적으로는 제 근무 시간이 아니었어요. 하지만 집에 있을 수가 없었죠. 톰이 커피를 들고 왔습니다. 밤새 잠도 못 잤지? 네. 한숨도요. 화면에는 CNN 생중계가 떠 있었어요. 나로 우주센터. 발사대 위에 우뚝 선 누리호. 한국 아나운서의 들뜬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대한민국 독자 기술로 만든 차세대 누리호, 곧 발사됩니다. 톰이 옆에 앉았습니다. 리즈, 아무 일도 안 일어날 수도 있어. 그럼 이제 좀 쉬어야 돼. 저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화면만 뚫어져라 쳐다봤죠. 10, 9, 8, 7. 카운트다운이 시작됐습니다. 제 심장도 함께 뛰었어요. 3, 2, 1. 발사. 흰 연기가 솟구쳤습니다. 누리호가 하늘로 치솟았어요. 아름다웠습니다. 동시에 무서웠죠. 1단계 분리 성공. 2단계 점화 확인. 고도 200km 돌파. 저는 다른 모니터를 켰습니다. 미국 위성 추적 시스템이에요. 한반도 상공에 있는 모든 위성의 실시간 위치가 표시됐죠. S-19, 중국 가오펀 시리즈, 러시아 레즈나야, 일본 IGS, 모두 한국 상공을 감시하고 있었습니다. 고도 300km, 누리호가 목표 궤도에 진입했습니다. 그리고 탑재체 분리 시작합니다. 화면에 위성이 분리되는 모습이 나왔어요. 공식 발표된 과학 위성. 그런데 제 눈에 뭔가 다른 게 보였습니다. 톰, 저거 봐요. 뭘? 저기 메인 위성 뒤쪽 작은 모듈 하나 더 있어요. 톰이 화면을 확대했습니다. 정말로 공식 발표에 없던 작은 물체가 분리되고 있었어요. 리즈, 저 건. 그때였습니다. 제 모니터에 경고음이 울렸어요. S-19 텔레메트리 이상. 손가락이 키보드 위에서 미친 듯이 움직였습니다. 데이터가 화면을 가득 채웠죠. 중국 가오펀도 신호 불안정. 러시아 레즈나야 동기 오류 발생. 일본 IGS 통신 두절. 한국 상공을 감시하던 모든 외국 위성에서 동시에 이상 신호가 터져 나왔습니다. 하지만 한국 위성은 멀쩡했어요. 톰이 소리쳤습니다. 이건 우연이 아니야. 알아요. 저는 재빨리 데이터를 캡처하기 시작했어요. 시간, 위치, 이상 징후 패턴. 전부 다 기록했습니다. 마크 국장이 달려왔습니다. 무슨 일이야? 국장님, 한국 상공의 모든 감시 위성이 동시에 교란당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저는 화면을 돌려 보여줬어요. 빨간색 경고 표시가 도처에 깜빡이고 있었죠. 누리호에서 분리된 비공개 모듈. 적의 신호를 보내고 있어요. 모든 외국 위성을 향해서요. 마크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이건 공격이잖아. 아니요. 제가 말했습니다. 공격이라면 위성이 파괴됐을 겁니다. 근데 지금 보세요. 교란은 되지만 파괴는 안 돼요. 마치 눈을 가리는 것 같아요. 10분 뒤 이상 신호가 멈췄습니다. 모든 위성이 정상으로 돌아왔어요. 한국 위성은 여전히 멀쩡했고요. 저는 의자에 털썩 앉았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두려움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흥분 때문이었죠. 제가 옳았어요. 톰이 저를 쳐다봤습니다. 리즈, 처음부터 옳았어요. 한국은 뭔가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상상도 못한 걸요. 그날 오후 긴급회의가 또 소집됐습니다. 이번엔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멤버들도 참석했어요. 콜먼 차관의 얼굴이 굳어 있었습니다. 한국이 우주에서 공격 능력을 시험했습니다. 이는 명백한 도발입니다. 국무부 제니퍼 로웰 부장관이 손을 들었습니다. 공격이라고 단정하기엔 이르지 않나요? 위성이 파괴된 건 아니지 않습니까? 교란도 공격입니다. 콜먼이 소리쳤어요. 저는 자료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누리호 발사부터 지금까지의 모든 데이터, 패턴이 보였어요. 명확한 패턴이요. 회의가 끝나고 제니퍼 부장관이 저를 따로 불렀습니다. 하퍼 분석관, 당신이 처음 이상 징후를 보고한 사람이죠? 네, 맞습니다. 솔직히 말해주세요. 이게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리고 결심했죠. 방어막입니다. 방어막? 한국은 자기들을 감시하는 위성을 차단하는 시스템을 만들었어요. 파괴하지 않고 그냥 눈을 가리는 거죠. 제니퍼가 제 눈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계속 조사하세요. 모든 걸 알아내세요. 우리에겐 진실이 필요합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밤부터 저는 혼자 싸우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며칠간 한국 상공은 전쟁터가 됐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보이지 않는 전쟁터였죠. 미국, 중국, 러시아, 일본 모두가 한국을 감시하려 했고 매번 같은 일이 벌어졌어요.
위성이 한국 상공 550km 근처를 지나면 동기 오류가 발생했습니다. 통신이 끊기고 데이터가 깨지고 시스템이 먹통이 됐죠. 그런데 신기한 건 5분에서 10분 뒤면 모든 게 정상으로 돌아온다는 거였어요. 위성들이 스스로 복구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저는 밤낮 없이 데이터를 분석했어요. 사무실에서 자고 샤워도 건너뛰고 밥도 제대로 못 먹었죠. 톰이 샌드위치를 갖다 줘도 반쯤 남겼습니다. 리즈, 이러다 쓰러져. 괜찮아요. 거의 다 왔어요. 뭐가 거의 다 왔어? 넌 혼자서 뭘 찾고 있는 거야? 저는 화면을 가리켰습니다. 패턴이요. 한국이 위성을 교란시킬 때마다 복구 신호도 함께 보내요. 마치 내가 끌 수도 있지만 고쳐줄 수도 있다고 말하는 것처럼요. 톰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리즈, 근데 넌 왜 이렇게까지 하는 거야? 윗선에서는 이미 결론 내렸잖아. 한국은 위협이라고.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에요. 뭔가 다른 게 있어요. 위협이라면 왜 복구를 도와줘요? 공격이라면 왜 파괴하지 않아요? 그럼 뭔데? 그걸 알아내야죠. 톰은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제 어깨를 두드리고 나갔어요. 사흘째 되던 날 밤, 제니퍼 부장관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하퍼 분석관, 국무부로 와주시겠습니까? 조용히요. 1시간 뒤, 저는 국무부 건물 지하 회의실에 있었습니다. 제니퍼가 혼자 앉아 있었어요. 앉으세요. 저는 의자에 앉았습니다. 긴장돼서 손을 꼭 쥐었죠. 분석관, 당신은 데이터를 믿는 사람이죠? 네, 그렇습니다. 나는 사람을 믿습니다. 제니퍼가 저를 똑바로 쳐다봤어요. 콜먼 차관은 한국에 압박을 가해야 한다고 주장해요. 중국, 러시아도 한국을 비난하고 있죠. 하지만 난 뭔가 놓치고 있다는 느낌이 들어요.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묻고 싶어요. 한국은 정말 우릴 공격하려는 걸까요? 저는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아니요. 전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근거는 복구 신호입니다. 한국이 위성을 교란시킬 때마다 나중에 반드시 복구를 도와줘요. 이건 공격자의 행동이 아닙니다. 제니퍼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하퍼 분석관, 당신은 용감한 사람이에요. 모두가 한 방향을 볼 때 혼자 다른 길을 보고 있으니까요. 용감한 게 아니라 그냥 데이터가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지만 데이터만으론 부족해요. 우리에겐 한국의 의도를 알아야 합니다. 제니퍼가 테이블 위에 파일을 내밀었어요. 한국항공우주청, 박세원 청장, 누리호 프로젝트 총괄 책임자예요. 저는 파일을 펼쳤습니다. 박세원, 47살, MIT 항공우주공학 박사, KASA 청장. 이 사람과 접촉해야 합니다. 제니퍼의 목소리가 낮아졌어요. 비공식적으로요. 어떤 기록도 남기지 말고 한국이 정말 뭘 하려는 건지 직접 물어봐야 해요. 제 심장이 쿵쿵 뛰었습니다. 그건 규정 위반 아닙니까? 맞아요. 하지만 때론 규정을 어겨야 진실을 찾을 수 있어요. 저는 파일을 내려다봤습니다. 박세원의 사진이 보였어요. 날카로운 눈빛, 굳은 표정. 부장관님, 만약 제가 틀렸다면요? 만약 한국이 정말 위협이라면요? 그럼 우린 그걸 알아야죠. 어느 쪽이든 진실이 필요해요. 제니퍼가 일어섰습니다. 생각해보세요. 하지만 오래 생각할 시간은 없어요. 콜먼은 한국에 대한 강경 조치를 준비하고 있으니까요. 그날 밤 저는 집에 돌아와 박세원의 파일을 읽고 또 읽었습니다. 한국. 저는 한국에 대해 뭘 알고 있을까요? 반도체, K-파프, 삼성. 그게 전부였어요. 하지만 이 나라는 10년도 안 돼서 독자적인 우주 발사체를 만들었고 이제는 미국도 이해 못하는 기술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노트북을 열었어요. 개인 이메일 계정을 만들고 조심스럽게 한 줄을 썼습니다. 박 청장님께, 저는 미국에서 데이터를 보는 사람입니다. 당신의 의도를 알고 싶습니다. 손가락이 떨렸습니다. 샌드 버튼 위에 마우스를 올렸어요. 이걸 누르면 돌이킬 수 없습니다.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클릭했죠. 답장은 이틀 뒤에 왔습니다. 미즈, 하퍼, 워싱턴 국립식물원, 수요일 오후 3시, 열대관 동쪽 벤치에서 단 2줄이었어요. 이름도 인사도 없었죠. 하지만 그게 박세원이라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수요일, 저는 일찍 퇴근했어요. 톰이 이상하게 쳐다봤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제 표정을 보고 눈치챈 것 같았어요. 식물원은 한산했습니다. 관광객 몇 명이 꽃사진을 찍고 있었죠. 저는 열대관으로 들어갔어요. 습한 공기가 얼굴에 닿았습니다. 동쪽 벤치, 거기 한 남자가 앉아 있었어요. 박세원이었습니다. 사진보다 날카로워 보였어요. 검은색 슈트, 각진 안경. 그는 스마트폰을 보고 있었지만 제가 다가가자 고개를 들었습니다. 하퍼 분석관. 유창한 영어였어요.
하지만 억양이 살짝 달랐죠. 막 청장님. 저는 그의 옆에 앉았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어요. 이건 규정 위반입니다. 만약 발각되면. 긴장하셨군요. 박세원이 말했습니다. 당연히. 긴장되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가 스마트폰을 주머니에 넣었어요. 그리고 저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당신이 처음 보고한 사람이죠. 0.003도 편차. 어떻게? 우리도 데이터를 봅니다. 미국만 모니터링하는 게 아니에요. 저는 숨을 깊이 들이쉬었습니다. 청장님, 한국은 뭘 하려는 겁니까? 질문하러 온 건 아니었나요? 네. 하지만 단도직입적으로 물어야 할 것 같아서요. 박세원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차갑지만 진심이 담긴 미소였어요. 우리는 우리 하늘을 지키고 있습니다. S-19을 꺼뜨린 것도요. 누리호 발사 때 모든 위성을 교란시킨 것도요. 당신네가 먼저 우리를 스캔했죠. 거제 핵잠수함 기지를. 사전 통보도 없이요.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는 모든 걸 알고 있었어요. 하퍼 분석관, 당신은 동맹이라고 생각하시나요? 동맹국의 군사 기밀을 몰래 훔쳐보는 게. 저는 그 작전에 반대했습니다. 알아요. 당신 보고서를 읽었으니까요. 원본이요. 제 등에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당신은 데이터를 믿는 사람이죠. 저도 그래요. 그래서 당신을 만나기로 했습니다. 박세원이 주변을 둘러봤어요. 아무도 없다는 걸 확인하고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오비탈 팬텀. 들어봤나요? 아니요. 우리가 만든 겁니다. 우주방어 플랫폼이죠. 방어 플랫폼. 누군가 한국을 정밀 스캔하려 하면 우리는 그 위성의 눈을 가립니다. 파괴하지 않아요. 그냥 볼 수 없게 만들 뿐이죠. 저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퍼즐 조각이 맞춰지기 시작했어요. 복구 신호도 보내시잖아요. 맞아요. 우리는 파괴자가 아닙니다. 단지 프라이버시를 원할 뿐이에요. 하지만 미국은 우리를 위협으로 볼 겁니다. 당연하죠. 10년 전까지 우리를 무시했는데 이제 우리가 당신네 위성을 통제할 수 있다는 걸 알았으니까요. 박세원이 일어섰습니다. 하퍼 분석관, 당신은 선택해야 합니다. 당신 나라의 오만함을 따를 건가요? 아니면 데이터가 말하는 진실을 따를 건가요? 전 진실을 따르고 싶습니다. 하지만 그게 쉽지 않다는 거 알아요. 그가 명함을 건넸어요. 개인 번호였습니다. 내일 저녁 7시. 워싱턴 코리아타운, 서울식당. 혼자 오세요. 제가 당신에게 보여줄 게 있습니다. 박세원이 걸어나갔습니다. 저는 벤치에 앉아 명함을 내려다봤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흥분과 두려움이 뒤섞였죠. 다음 날 저녁, 저는 코리아타운에 있었습니다. 서울식당은 작은 한식당이었어요. 간판에 한글이 낯설게 느껴졌죠. 안으로 들어가니 박세원이 이미 앉아 있었습니다. 다른 사람 3명도 함께였어요. 하퍼 분석관, 우리 팀입니다. 한국어로 뭔가 말하자 3사람이 일어나 인사했습니다. 엔지니어들 같았어요. 앉으세요. 삼겹살 좋아하시나요? 삼겹살요? 한국 고기 요리예요. 한번 드셔보세요. 이상한 저녁이었습니다. 박세원과 그의 팀은 제게 한국 음식을 권하고 소주를 따라주고 웃었어요. 마치 친구들끼리 저녁 먹는 것처럼요. 하지만 대화는 달랐습니다. 오비탈 팬텀은 공격 무기가 아닙니다. 박세원이 소주잔을 내려놓으며 말했어요. 세계를 감시하려는 게 아니에요. 모든 감시로부터 한국을 지키려는 거죠. 하지만 그 기술이 다른 용도로도 쓰일 수 있잖아요. 칼도 마찬가지죠. 요리에 쓸 수도 있고 사람을 해칠 수도 있어요. 중요한 건 의도입니다. 저는 삼겹살을 한 점 집어먹었어요. 고소하고 맛있었습니다. 청장님, 왜 저한테 이걸 말하시는 거죠? 박세원이 진지한 표정으로 저를 봤습니다. 당신이 미국에서 유일하게 데이터를 제대로 보는 사람이니까요. 그리고 그가 잠시 멈췄어요. 전쟁을 원하지 않으니까요. 우리도 당신도. 식당을 나올 때 저는 처음으로 한국이라는 나라를 조금 이해한 것 같았습니다. 빠르고 집요하고 조용히 완성하는 사람들. 그날 밤 집에 돌아와 저는 제니퍼에게 짧은 문자를 보냈습니다. 만났습니다. 이야기할 게 많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국무부 제니퍼의 사무실에 있었습니다. 톰도 함께였어요. 제니퍼가 직접 부른 거였죠. 박세원을 만났다고요? 제니퍼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날카로웠습니다. 네. 비공식적으로요. 무슨 이야기를 나눴죠? 저는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오비탈 팬텀. 한국이 만든 우주방어 시스템입니다. 위성을 파괴하는 게 아니라 한국을 스캔하려는 위성의 기능을 일시적으로 차단하는 거예요. 톰이 끼어들었습니다. 일시적? 그럼 복구되는 이유가? 네. 한국이 직접 복구 신호를 보내주거든요. 파괴가 목적이 아니라는 걸 보여주려는 거죠. 제니퍼가 책상에 기대었습니다.
하퍼 분석관, 당신은 그들을 믿나요? 데이터는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모든 패턴이 방어적이에요. 공격적이지 않고요. 하지만 그 기술 자체가 무기가 될 수 있잖아요. 부장관님 말씀이 맞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먼저 그들을 공격했어요. S-19로 거제를 스캔한 건 우리였죠. 방이 조용해졌습니다. 제니퍼가 창밖을 내다봤어요. 국방부에서는 이미 결론을 내렸어요. 한국은 위협이라고. 콜먼 차관은 더 강경한 조치를 준비하고 있고요. 어떤 조치요? 제니퍼가 저를 돌아봤습니다. S-19를 다시 보냅니다. 이번엔 대응 모듈을 장착해서요. 한국 시스템을 역추적하고 가능하면 무력화시키겠다는 겁니다. 제 심장이 쿵 떨어졌습니다. 안 됩니다. 그건 내일 새벽 5시. 이미 승인됐어요. 톰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제니퍼 부장관님, 이건 미친 짓이에요. 한국이 S-19를 한번 꺼뜨렸는데 이번에도 막을 거라고요. 그럴 수도 있죠. 하지만 콜먼은 이번에는 다르다고 확신해요. 새 대응 모듈은 한국의 간섭을 차단할 수 있대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박세원이 말했어요. 오비탈 팬텀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앞서 있다고요. 증명할 수 있나요? 아니요. 하지만 제니퍼가 손을 들었습니다. 하퍼 분석관, 난 당신을 믿어요. 하지만 믿음만으론 국방부를 막을 수 없어요. 증거가 필요해요. 명확한 증거가요. 저는 주먹을 쥐었습니다.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들었죠. 그날 오후 긴급 브리핑이 있었습니다. 콜먼 차관이 직접 주재했어요. 내일 새벽 S-19은 한국 상공을 재통과합니다. 이번엔 준비가 됐어요. 스크린에 새로운 모듈 설계도가 떴습니다. AGM-델터, 능동형 대응 모듈입니다. 한국의 간섭 신호를 실시간으로 분석하고 차단하죠. 동시에 신호 출처를 역추적합니다. 저는 손을 들었습니다. 차관님, 콜먼이 저를 쳐다봤어요. 눈빛이 차가웠습니다. 하퍼 분석관, 또 반대 의견인가요? 이전 블랙아웃을 분석했습니다. 한국 시스템은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정교해요. 새 모듈로도. 분석관, 당신은 기술자입니다. 전략가가 아니고요. 콜먼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어요. 당신이 한국을 변호하는 이유가 뭐죠? 혹시 개인적으로 접촉한 거라도 있나요? 제 심장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그는 알고 있는 걸까요? 저는 데이터만 보고 있습니다. 데이터는 해석하기 나름이에요. 작전은 예정대로 진행됩니다. 회의가 끝나고 톰이 제 팔을 잡았습니다. 리즈, 콜먼이 뭔가 눈치챈 것 같아. 조심해야 돼. 알아요. 하지만 이 작전을 막아야 해요. 어떻게? 이미 승인됐잖아. 저는 모니터로 돌아갔어요. S-19의 궤도를 띄웠습니다. 내일 새벽 5시 위성은 한국 남해를 지나갈 예정이었죠. 박세원의 명함이 책상 위에 놓여 있었습니다. 저는 핸드폰을 들었어요. 그리고 망설였죠. 경고해야 할까요? 하지만 그건 명백한 배신입니다. 미국을 배신하는 거예요. 톰이 제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리즈, 무슨 생각하는지 알아. 하지만 그건 선을 넘는 거야. 톰, 만약 이 작전이 실패하면 한국이 S-19를 더 오래 꺼뜨리거나 아예 파괴해버리면요. 그럼 전쟁이 시작되는 거겠지. 저는 핸드폰을 내려놓았습니다. 아직은 아니에요. 다른 방법이 있을 거예요. 그날 밤 저는 모든 데이터를 다시 분석했습니다. S-19 첫 블랙아웃, 누리호 발사, 연속된 위성 교란. 그리고 한 가지를 발견했어요. 패턴이 있었습니다. 한국은 매번 정확히 4초에서 10초 사이에만 간섭했어요. 더 길게 할 수도 있었겠지만 하지 않았죠. 이건 메시지였습니다. 우린 더 할 수 있지만 하지 않는다. 새벽 4시 저는 관제센터에 있었습니다. 콜먼도 왔어요. 이번엔 직접 지켜보겠다는 거였죠. S-19 한반도 접근 10분 전 카운트다운이 시작됐습니다. 제 손이 떨렸어요. 5분 전 제가 옳기를 바랐습니다. 한국이 멈추기를. 하지만 1분 전 남해 진입합니다.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모든 화면이 빨간색으로 변했습니다. S-19 신호 손실, 텔레메트리 중단, AGM-델터 모듈 응답 없음. 이번엔 달랐어요. 4초가 지났지만 위성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10초, 20초, 30초. 콜먼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복구 신호를 보내. 시도 중입니다만 아무 반응이. 1분이 지났습니다. 저는 손에 땀을 쥐고 화면을 응시했어요. 심장이 터질 것 같았죠. 1분 30초. 새 대응 모듈은 어떻게 됐어? 콜먼이 소리쳤습니다. 모듈도 먹통입니다. 한국이 모듈까지 장악했습니다. 2분이 지났습니다. 관제센터는 완전히 패닉 상태였어요.
사람들이 소리치고 키보드를 두드리고 전화를 걸었지만 아무 소용 없었죠. 2분 17초. 그때 화면이 깜빡였습니다. 신호 감지. S-19 복구 중. 시스템이 하나씩 살아나기 시작했어요. 전원, 통신, 센서. 하지만 순서가 이상했습니다. 마치 누군가 매뉴얼을 읽으며 하나하나 체크하듯 천천히 정확하게 켜지고 있었어요. AGM-델타 모듈. 리셋됐습니다. 엔지니어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리셋? 무슨 뜻이야? 공장 초기화 상태로 돌아갔습니다. 모든 프로그램이 지워졌어요. 콜먼이 벽에 주먹을 내리쳤습니다. 이게 말이 돼? 한국이 우리 위성 내부를 재부팅했다는 거야? 저는 데이터를 확인했습니다. 로그를 빠르게 훑어봤어요. 2분 17초. 정확히 그 시간 동안 S-19은 한국의 완전한 통제 아래 있었습니다. 그들은 원한다면 위성을 파괴할 수도 궤도에서 떨어뜨릴 수도 있었어요. 하지만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메시지를 보낸 거죠. 우린 당신들보다 앞서 있다. 톰이 제 옆으로 왔습니다. 얼굴이 창백했어요. 리즈, 이건 알아요. 우리가 완전히 진 거예요. 다음 날 상황은 더 악화됐습니다. 중국, 러시아, 유럽까지 한국을 비난하기 시작했어요. UN 안보리 긴급회의가 소집됐고 각국은 한국에 대한 제재를 논의했죠. 하지만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중국의 가오펀 위성이 한국 상공을 지나다 고장났어요. 30분 동안 완전히 먹통이었죠. 러시아 레즈나야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런데 모두 복구됐어요. 한국이 보낸 신호로요. 국제사회는 혼란에 빠졌습니다. 한국을 비난해야 할지 감사해야 할지 모르겠다는 반응이었죠. 저는 사무실에서 이 모든 걸 지켜봤습니다. 데이터는 명확했어요. 한국은 파괴하지 않습니다. 차단하고 고쳐줄 뿐이에요. 하퍼, 마크 국장이 들어왔습니다. 표정이 심각했어요. 국장님, 리즈, 내부 조사가 시작됐어. 제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무슨 조사요? 콜먼 차관이 요청했어. 한국과 비공식 접촉한 사람이 있는지 확인하는 거야. 손이 얼어붙었어요. 국장님, 저는 리즈, 난 내 편이야. 하지만 조심해야 돼. 만약 뭔가 있다면 지금 말해줘. 내가 도와줄게. 저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말해야 할까요? 하지만 박세원과의 만남을 밝히면 모든 게 끝이에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마크가 한숨을 쉬었어요. 그렇다면 다행이야. 근데 리즈, 앞으로는 더 조심해. 콜먼이 누군가를 희생양으로 만들려고 하거든. 그날 오후 콜먼 차관이 경질됐다는 소식이 들렸습니다. 2번의 실패, 국제적 망신. 백악관은 더 이상 참지 않았어요. 하지만 저는 안심할 수 없었습니다. 콜먼은 몰락했지만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거든요. 톰이 커피를 가져왔습니다. 리즈, 내가 말했던 거 기억나? 한국은 위협이 아니라고. 네. 이제 다들 믿기 시작했어. 근데 문제는 믿는다고 해서 해결되는 게 아니라는 거지. 무슨 뜻이에요? 한국이 이런 기술을 가지고 있다는 게 알려졌잖아. 모두가 두려워하고 있어. 두려움은 이성보다 강해. 톰의 말이 맞았습니다. 국제사회는 한국을 어떻게 대해야 할지 몰라 혼란스러워하고 있었어요. 그날 밤 제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어요. 여보세요? 하퍼 분석관. 박세원의 목소리였습니다. 청장님, 당신 내 조사 알고 있어요. 조심하세요. 어떻게? 우리도 귀가 있습니다. 하퍼 분석관, 곧 큰 결정을 내려야 할 겁니다. 준비하세요. 전화가 끊겼습니다. 저는 창밖을 내다봤어요. 워싱턴의 밤이 어둡게 깔려 있었습니다. 큰 결정? 무슨 뜻일까요? 며칠 뒤 그 의미를 알게 됐습니다. 한국 정부가 공식 성명을 발표했어요. 대한민국은 우주 주권을 선언합니다. 어떤 국가도 한국의 허락 없이 한국 영공과 우주 공간을 정찰할 수 없습니다. 위반 시 오비탈 팬텀이 가동됩니다. 세상이 뒤집혔습니다. 백악관 브리핑룸은 기자들로 가득했습니다. 한국의 우주 주권 선언에 대한 미국의 입장은 무엇입니까? 오비탈 팬텀이 미국 안보의 위협이라고 보십니까? 동맹 관계가 흔들리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저는 사무실 모니터로 생중계를 보고 있었어요. 백악관 대변인의 얼굴이 굳어 있었죠. 미국은 한국의 일방적 선언을 인정할 수 없습니다. 우주는 모두의 공간입니다. 톰이 제 뒤에 서서 말했습니다. 완전히 꼬였어. 이제 외교 문제가 아니라 주권 충돌이야. 제 핸드폰이 울렸어요. 마크 국장이었습니다. 리즈, 지금 당장 내 사무실로 와. 목소리가 평소와 달랐습니다. 차갑고 거리감이 있었어요. 사무실 문을 열자 마크만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리처드 헤일 부국장, 그리고 내부 보안 담당관 2명이 앉아 있었어요. 앉으세요, 하퍼 분석관. 헤일의 목소리였습니다. 저는 천천히 의자에 앉았어요. 다리가 떨렸죠.
지난 2주 동안 당신의 행적을 조사했습니다. 헤일이 파일을 펼쳤어요. 11월 14일, 당신은 근무 시간 중 조퇴했죠. 이유는 개인적인 워싱턴 국립식물원에 갔더군요. 누굴 만났습니까? 제 입이 바짝 말랐습니다. 대답하세요, 하퍼 분석관. 저는 막세원 한국항공우주청장을 만났죠. 방이 조용해졌습니다. 제 심장이 귀에서 쿵쿵거렸어요. 어떻게? 식물원 CCTV입니다. 당신과 박세원이 벤치에 앉아있는 게 명확히 찍혔어요. 헤일이 사진을 내밀었습니다. 제가 박세원과 대화하는 모습이었어요. 그날 밤 코리아타운 서울식당에도 갔죠. 박세원과 그의 팀을 만났습니다. 더 이상 부인할 수 없었어요. 하퍼 분석관, 당신은 승인 없이 적국 요원과 접촉했습니다. 적국이 아닙니다. 한국은 동맹국이에요. 동맹국이 우리 위성을 2번이나 무력화시켰어요. 그리고 지금 우주 주권을 선언했죠. 이게 동맹입니까?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마크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리즈, 왜 보고하지 않았어? 제니퍼 부장관이 승인한 거였다면. 제니퍼 부장관? 헤일이 끼어들었어요. 로웰 부장관도 조사 중입니다. 당신들이 함께 비공식 채널을 운영했다는 의혹이 있거든요. 제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제니퍼까지. 저는 진실을 알고 싶었을 뿐입니다. 진실? 아니면 한국 편을 들고 싶었던 거죠? 헤일이 일어섰습니다. 하퍼 분석관, 당신은 즉시 보안 등급이 정지됩니다. 모든 기밀 접근 권한이 박탈되고요. 추가 조사가 끝날 때까지 자택 대기 명령입니다. 안 됩니다. 지금은 제가 필요할 때예요. 한국 데이터를 이해하는 사람은 당신 말고도 많습니다. 헤일이 차갑게 말했어요. 출입증과 보안 카드를 제출하세요. 저는 떨리는 손으로 카드를 꺼냈습니다. 10년 동안 제 목에 걸려있던 출입증이었어요. 책상 위에 올려놓는 순간 모든 게 끝난 것 같았습니다. 건물 밖으로 나왔을 때 톰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리즈, 톰, 미안해요. 제가 당신까지 위험하게 만들었네요. 신경 쓰지 마. 난 괜찮아. 톰이 제 어깨를 안았습니다. 리즈, 넌 옳은 일을 했어. 모두가 모른 척할 때 넌 진실을 찾으려 했잖아. 하지만 이제 전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아직 끝난 게 아니야. 톰이 제 손에 뭔가를 쥐어줬어요. USB 드라이브였습니다. 뭐예요? 내가 분석한 모든 데이터야. 백업해뒀어. 혹시 몰라서. 톰, 이건 조용히 해. 들키면 나도 잘려. 톰이 억지로 웃었습니다. 리즈, 이게 끝이 아니야. 내가 시작한 일은 계속될 거야. 집으로 돌아오는 길, 비가 내리기 시작했어요. 저는 차 안에 앉아 USB를 쥐고 있었습니다. 10년. 제 인생의 10년을 NSA에 바쳤어요. 그리고 단 2주 만에 모든 걸 잃었죠.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제니퍼였어요. 하퍼 분석관, 괜찮습니까? 부장관님도 조사받으신다고 들었어요. 신경 쓰지 마세요. 저는 익숙해요. 제니퍼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분했습니다. 하퍼 분석관, 당신이 한 일은 잘못이 아니에요. 용감한 선택이었어요. 하지만 이제 전 아무것도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지금부터 시작이에요. 무슨 뜻이죠? 한국이 움직이고 있어요. 국제우주안보회의를 제안했습니다. 제네바에서요. 제 심장이 다시 뛰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박세원이 당신을 지명했어요. 기술 자문으로요. 저를요? 하지만 전 보안 등급이. 그래서 제가 싸우고 있어요. 당신은 이 문제를 가장 잘 이해하는 사람이니까요. 전화를 끊고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비는 계속 내리고 있었어요. 하지만 구름 사이로 희미한 빛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톰이 준 USB를 노트북에 꽂았어요. 모든 데이터가 거기 있었습니다. 0.003도 편차, S-19 블랙아웃, 누리호 발사, 연속된 위성 교란, 복구 신호, 모든 조각이 하나의 그림을 만들고 있었어요. 한국은 전쟁을 원하지 않습니다. 단지 존중받기를 원할 뿐이에요. 저는 새 보고서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공식 보고서가 아니었어요. 제네바 회의를 위한 제 개인적인 분석이었죠. 제목은 이렇게 붙였습니다. 오비탈 팬텀 무기가 아닌 방패. 손가락이 키보드 위에서 쉬지 않고 움직였습니다. 3일 동안 저는 집 밖으로 나가지 않았습니다. 노트북 앞에 앉아 보고서를 쓰고 데이터를 보고 또 썼어요. 밥은 거의 먹지 않았습니다. 잠도 제대로 못 잤죠. 거울을 보니 제 얼굴이 낯설었어요. 눈밑이 까맣게 멍들었고 머리는 헝클어져 있었습니다. 엘리자베스 하퍼, 넌 뭐하고 있는 거야? 혼잣말이 나왔어요. 10년을 바친 직장을 잃었습니다. 동료들은 저를 배신자로 볼 거예요. 제 경력은 끝났죠. 그런데 지금 뭘 하고 있나요? 아무도 읽지 않을 보고서를 쓰고 있잖아요. 노트북을 닫았습니다.
소파에 누워 천장을 봤어요. 엄마한테 전화해야 할까요? 엄마, 나 잘렸어. 나라를 배신했대. 이렇게 말하면 될까요?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톰이었어요. 맞기 싫어요. 하지만 계속 울렸습니다. 저는 한숨을 쉬고 받았어요. 리즈, 괜찮아? 괜찮을 리가 없죠. 며칠째 연락이 없어서 걱정했어. 톰의 목소리가 따뜻했습니다. 톰, 제가 잘못한 걸까요? 그냥 가만히 있었어야 했나요? 리즈, 0.003도예요. 고작 0.003도 때문에 제 인생이 망가졌어요. 전화기 너머로 한숨 소리가 들렸어요. 리즈, 들어봐. 넌 잘못한 거 없어. 숫자가 이상하면 확인해야 하는 게 우리 일이잖아. 하지만 이렇게까지 될 줄은 아무도 몰랐어. 넌 그냥 내 일을 한 거야.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목이 메었거든요. 리즈, 나 내일 점심에 갈게. 혼자 있지 마. 전화를 끊고 저는 다시 천장을 봤어요. 제가 믿었던 게 뭐였죠? 데이터? 진실? 아니면 제 고집이었을까요? 박세원과의 만남이 떠올랐습니다. 식물원 벤치에서 한 식당에서 그는 제게 한국의 의도를 설명했어요. 방어, 주권, 존중. 저는 믿었습니다. 데이터가 그렇게 말했으니까요. 하지만 그게 옳았을까요? 밤이 깊어졌습니다. 저는 다시 노트북을 열었어요. 제가 쓴 보고서를 읽어내려갔습니다. 오비탈 팬텀 무기가 아닌 방패. 한 줄 한 줄 읽으면서 뭔가 깨달았습니다. 저는 한국을 변호하려던 게 아니었어요. 미국을 배신하려던 것도 아니었죠. 저는 단지 진실을 원했을 뿐입니다. 세상이 편견과 두려움으로 한국을 비난할 때 저는 데이터를 봤어요. 데이터는 말하고 있었습니다. 이건 공격이 아니다. 방어다. 그리고 저는 그걸 믿었어요. 잘못된 걸까요? 창밖을 내다봤습니다. 워싱턴의 불빛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어딘가에서 사람들은 여전히 일하고 결정을 내리고 세상을 움직이고 있었죠. 그리고 저는 여기 집에 갇혀 있습니다. 핸드폰이 다시 울렸어요. 이번엔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여보세요? 하퍼 분석관. 박세원이었습니다. 청장님, 당신이 곤경에 처했다는 걸 알고 있어요. 어떻게? 우리도 뉴스를 봅니다. 미안해요. 제가 당신을 위험에 빠뜨렸네요. 저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아니요. 제가 선택한 거예요. 후회하나요? 박세원의 질문에 저는 잠시 멈췄습니다. 후회할까요? 직장을 잃고 경력이 끝났고 배신자로 낙인 찍혔어요. 당연히 후회해야겠죠. 하지만 아니요. 제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후회하지 않아요. 왜죠? 저는 옳은 일을 했어요. 데이터가 그렇게 말했으니까요. 전화기 너머로 조용한 웃음소리가 들렸어요. 하퍼 분석관, 당신은 용감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곧 알게 될 거예요. 당신이 시작한 일이 얼마나 큰 변화를 만들었는지. 무슨 뜻이죠? 제네바 회의. 미국 정부가 당신의 참석을 승인했어요. 제 심장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정말요? 제니퍼 로웰 부장관이 싸웠습니다. 당신 없이는 이 회의가 의미 없다고요. 저는 벌떡 일어섰어요. 그럼 전 갈 수 있는 건가요? 이틀 뒤 제네바에서 봅시다. 하퍼 분석관, 당신의 이야기를 세상이 들을 준비가 됐어요. 전화가 끊겼습니다. 저는 창밖을 봤어요. 구름이 걷히고 별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10년 동안 저는 모니터 앞에 앉아 숫자를 봤어요. 위성 궤도, 데이터, 패턴. 하지만 이제 깨달았습니다. 숫자 뒤에는 사람이 있다는 걸요. 의도가 있고 두려움이 있고 희망이 있다는 걸요. 저는 노트북을 다시 열었습니다. 보고서를 마무리하기 시작했어요. 이번엔 달랐습니다. 손가락이 떨리지 않았거든요. 제가 쓰고 있는 건 단순한 데이터 분석이 아니었어요. 이건 세상을 바꿀 이야기였습니다. 이틀 뒤, 저는 덜레스 국제공항에 서 있었습니다. 제네바행 비행기 티켓을 손에 쥐고 있었어요. 제니퍼 부장관이 직접 보내준 거였습니다. 톰이 배웅을 나왔어요. 리즈, 꼭 돌아와야 해. 당연히 돌아오죠. 아냐, 내 말은 무사히 돌아와야 한다는 뜻이야. 톰이 제 어깨를 잡았습니다. 넌 이제 역사를 만들러 가는 거야. 조심해. 탑승 게이트로 걸어가면서 저는 가방 안에 노트북을 확인했어요. 제 보고서가 들어 있었습니다. 프린트한 종이 버전도 함께요. 13시간 비행이었습니다. 잠을 이룰 수가 없었어요. 창밖으로 대서양이 보였고 그 너머로 유럽이 다가오고 있었죠. 제네바 공항에 도착했을 때 누군가 제 이름을 부르고 있었습니다. 하퍼 분석관. 돌아보니 한국 외교부 직원이었어요. 젊은 여자였습니다. 박 청장님께서 모시라고 하셨습니다. 차를 타고 호텔로 가는 길, 저는 제네바 거리를 바라봤어요. 깨끗하고 조용한 도시였습니다. 이곳에서 세계의 운명이 결정되는 회의가 열리고 있었죠.
호텔에 도착하니 제니퍼 부장관이 로비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하퍼 분석관, 잘 오셨어요. 부장관님, 제니퍼가 저를 따로 데리고 갔어요. 조용한 회의실이었습니다. 내일 회의에서 당신이 브리핑을 해야 합니다. 제가요? 미국, 중국, 러시아, 유럽, 일본 모두가 올 거예요. 한국의 오비탈 팬텀을 이해하는 사람이 필요해요. 그게 당신이에요. 제 손이 떨렸습니다. 부장관님, 전 이미 보안 등급이 백악관이 특별 승인했어요. 이 회의를 위해서만요. 제니퍼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하퍼 분석관, 무서우시죠? 네, 무서워요. 저도 그래요. 하지만 우리가 해야 할 일이에요. 당신이 발견한 진실을 세상에 알려야 해요. 그날 저녁 저는 박세원을 만났습니다. 호텔바에서였어요. 그는 혼자 앉아 와인을 마시고 있었습니다. 청장님, 하퍼 분석관, 앉으세요. 저는 그의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웨이터가 와인을 따라줬어요. 내일이네요. 박세원이 말했습니다. 네, 긴장돼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가 와인잔을 들었어요. 하퍼 분석관, 우리가 여기까지 온 게 믿기지 않아요. 몇 주 전만 해도 당신은 0.003도 편차를 보고 있었고 저는 서울에서 발사 준비를 하고 있었죠. 그게 모든 걸 바꿨어요. 작은 신호가 큰 변화를 만들었습니다. 박세원이 잔을 들어 제게 건배를 청했어요. 당신의 용기에, 한국의 기술에. 우리는 잔을 부딪혔습니다. 하퍼 분석관, 솔직히 물어봐도 될까요? 네. 당신은 왜 우리를 믿었나요? 모두가 우리를 위협이라 할 때요.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데이터가 말해줬어요. 한국은 파괴하지 않았어요. 차단하고 고쳐줬죠. 그건 공격자의 행동이 아니었어요. 박세원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요. 우리는 전쟁을 원하지 않았어요. 단지 존중받고 싶었을 뿐이에요. 내일 세상이 그걸 알게 될 거예요. 그날 밤 저는 호텔방에서 내일 발표 자료를 점검했습니다. 슬라이드 하나하나가 제 지난 몇 주를 담고 있었어요. 0.003도 편차, S-19 블랙아웃, 누리호 발사, 연속된 교란과 복구, 모든 데이터가 하나의 결론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오비탈 팬텀은 무기가 아니다. 망패다. 새벽 3시, 저는 여전히 잠들지 못했어요. 창밖을 내다봤습니다. 제네바 호수가 달빛에 반짝이고 있었죠. 내일이면 모든 게 바뀝니다. 성공하든 실패하든 제 인생은 다시는 예전과 같지 않을 거예요.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톰이었어요. 리즈, 자고 있었어? 아니요. 한숨도 못 잤어요. 그럴 줄 알았어. 리즈, 들어봐. 넌 할 수 있어. 숫자를 믿어. 넌 항상 숫자를 믿었잖아. 알아요. 하지만 이번엔 숫자만으론 부족해요. 사람들을 설득해야 하거든요. 그럼 내 이야기를 해. 내가 어떻게 0.003도를 발견했는지, 어떻게 진실을 찾았는지. 그게 사람들 마음을 움직일 거야. 톰의 말이 맞았습니다. 고마워요, 톰. 힘내. 난 여기서 응원하고 있어. 전화를 끊고 저는 다시 자료를 봤어요. 이번엔 숫자가 아니라 이야기로 봤습니다. 한 분석관이 작은 신호를 발견했어요. 모두가 무시했지만 그녀는 믿었죠. 그 신호가 진실을 말하고 있다고요. 그리고 지금 그 진실을 세상 앞에 내놓으려 합니다. 동이 트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샤워를 하고 정장을 입었어요. 거울을 봤습니다. 엘리자베스 하퍼, 넌 할 수 있어. 회의장으로 가는 차 안에서 제니퍼가 말했습니다. 긴장하지 마세요. 그냥 당신이 아는 걸 말하면 돼요. 네. 하퍼 분석관, 당신은 이미 이겼어요. 여기까지 온 것만으로도요. 회의장 앞에 도착했습니다. UN 제네바 사무국 건물이었어요.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그리고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회의장은 생각보다 컸습니다. 길다란 타원형 테이블에 각국 대표단이 앉아 있었어요. 미국, 한국, 중국, 러시아, 유럽연합, 일본. 모두의 눈이 저를 향했습니다. 제 다리가 떨렸어요. 하지만 단상으로 걸어갔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엘리자베스 하퍼입니다. 미국 우주군 소속 위성 분석관이었습니다. 이었습니다라고 말하니 쓴웃음이 나왔어요.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개인 자격입니다. 하지만 모든 데이터는 사실입니다. 첫 슬라이드를 띄웠습니다. S-19의 궤도 데이터였어요. 3개월 전 저는 작은 신호를 발견했습니다. 0.003도. 우리 최정예 정찰 위성이 한국 상공을 지날 때마다 미세하게 흔들리는 패턴이었죠. 중국 대표가 손을 들었습니다. 그게 한국의 공격이라는 증거 아닙니까? 처음엔 저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데이터를 자세히 보니 달랐어요. 다음 슬라이드로 넘어갔습니다. S-19 블랙아웃 로그였어요. 첫 블랙아웃은 4초 동안 지속됐습니다. 정확히 4초예요. 더 길게 할 수도 있었지만 하지 않았죠.
러시아 대표가 끼어들었습니다. 그래서 뭡니까? 경고였다는 거요? 메시지였습니다. 우리는 할 수 있지만 하지 않겠다는 메시지요. 저는 누리호 발사 데이터를 보여줬어요. 발사 당일 한국 상공의 모든 외국 위성이 교란됐습니다. 하지만 10분 뒤 모두 복구됐어요. 누가 복구했을까요? 한국이? 일본 대표가 물었습니다. 맞습니다. 한국이 직접 복구 신호를 보냈어요. 이게 공격자의 행동일까요? 방이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다음 슬라이드를 띄웠어요. 오비탈 팬텀. 한국이 만든 이 시스템은 위성을 파괴하지 않습니다. 단지 한국을 정밀 스캔하려는 위성의 센서를 일시적으로 차단할 뿐이에요. 그리고 스캔이 끝나면 복구를 도와줍니다. 미국 대표단에서 누군가 웅성거렸어요. 제니퍼가 그를 제지했죠. 한국은 우주에 무기를 배치한 게 아닙니다. 방패를 세운 거예요. 자국의 주권을 지키기 위한 방패요. 중국 대표가 다시 손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 기술이 무기로 전용될 수 있지 않습니까? 모든 기술이 그렇습니다. 로켓도 위성도 원자력도요. 중요한 건 의도예요. 저는 박세원을 쳐다봤습니다. 그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한국의 의도는 명확합니다. 데이터가 증명하고 있어요. 3개월 동안 한국은 단 한 번도 위성을 파괴하지 않았습니다. 차단하고 복구했을 뿐이에요. 마지막 슬라이드를 띄웠습니다. 그래프였어요. 한국 상공을 지나간 모든 위성의 교란 시간과 복구 시간을 보여주는 거였죠. 보십시오. 교란은 평균 8분입니다. 하지만 복구는 3분밖에 안 걸려요. 왜일까요? 한국이 적극적으로 도와주기 때문입니다. 방이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숫자를 믿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 숫자들은 명확히 말하고 있어요. 한국은 적이 아닙니다. 단지 존중받고 싶어하는 동맹이에요. 브리핑을 마치고 자리에 앉았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제니퍼가 제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잘했어요. 박세원이 단상에 올랐습니다. 감사합니다. 하퍼 분석관. 이제 한국의 입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단호했어요. 대한민국은 우주 주권을 주장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협력을 제안합니다. 스크린에 새로운 문서가 떴어요. 국제우주안보 상호존중 협정. 우리가 제안하는 새로운 질서입니다. 협정 내용이 하나씩 나타났습니다. 첫째, 모든 국가는 타국의 허락 없이 군사시설을 정밀 스캔할 수 없습니다. 둘째, 한국은 오비탈 팬텀의 방어 원리를 공개하고 국제 공동관리 체제에 참여합니다. 셋째, 위반 시 한국은 차단 권한을 행사하되 위성 파괴는 절대 하지 않습니다. 중국 대표가 손을 들었습니다. 한국만 이런 기술을 가지면 불공평하지 않습니까? 박세원이 미소 지었어요. 그래서 기술 이전을 제안합니다. 방어용으로만 사용한다는 조건 하에요. 방이 술렁였습니다. 우주는 전쟁터가 아닙니다. 협력의 공간이어야 해요. 박세원이 말했습니다. 한국은 작은 나라입니다. 하지만 우리도 우리 하늘을 지킬 권리가 있어요. 그리고 그 권리를 존중받고 싶습니다. 오후 내내 협상이 이어졌습니다. 각국이 조건을 내놓고 토론하고 수정했어요. 저는 기술 자문으로 계속 불려나갔습니다. 데이터를 설명하고 질문에 답했죠. 해가 지고 밤이 됐습니다. 마침내 합의가 이루어졌어요. 국제우주안보 상호존중 협정에 서명하겠습니다. 각국 대표들이 일어섰습니다. 한 명씩 문서에 서명했어요. 미국, 한국, 유럽, 일본, 중국과 러시아는 옵저버로 참여하기로 했죠. 박세원이 마지막으로 서명했습니다. 그리고 저를 봤어요. 하퍼 분석관, 이리 오시겠습니까? 저는 놀라서 일어났습니다. 단상으로 걸어갔어요. 이 협정이 가능했던 건 한 사람 덕분입니다. 박세원이 말했습니다. 작은 신호를 놓치지 않았던 사람, 모두가 무시할 때 믿었던 사람, 엘리자베스 하퍼 분석관입니다. 박수가 터져나왔습니다. 저는 울고 말았어요. 한 달 뒤, 저는 다시 버지니아 NSA 관제센터에 있었습니다. 보안 등급이 복구됐어요. 아니, 오히려 올랐죠. 제니퍼 부장관이 직접 백악관에 건의했고 대통령이 승인했습니다. 국제우주안보 협력 특별자문관. 새 명함에 적힌 제 직함이었어요. 톰이 커피를 들고 왔습니다. 리즈, 오늘도 밤샐 거야? 아니요. 오늘은 일찍 끝나요. 내일 서울 가거든요. 또, 이번 달에만 벌써 3번째잖아. 저는 웃었습니다. 한국항공우주청이랑 정기회의예요. 오비탈 팬텀 공동관리 프로토콜 마무리해야 하거든요. 모니터에는 여전히 S-19의 궤도가 떠 있었어요. 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한국 상공을 지날 때마다 양국 관제센터가 동시에 데이터를 공유했죠. 투명하게 협력하며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박세원이었어요. 하퍼 분석관, 내일 인천공항에서 뵙겠습니다. 저녁은 한강변에서 어떠세요? 좋아요, 청장님.
아, 이번엔 삼겹살 말고 다른 걸로요. 그의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럼 갈비찜 어때요? 당신 입맛에 맞을 거예요. 전화를 끊고 저는 창밖을 내다봤어요. 밤하늘에 별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그 별들 사이로 수백 개의 위성이 지구를 돌고 있었죠. 이제 그들은 서로를 공격하지 않습니다. 감시하지 않고요. 존중하며 공존하고 있었어요. 리즈, 마크 국장이 다가왔습니다. 다음 주 백악관 브리핑 준비됐어? 네. 유럽 우주국이 협정 가입한다는 내용 포함해서요. 잘했어. 넌 정말 대단한 일을 해냈어. 마크가 제 어깨를 두드렸어요. 0.003도. 그 작은 숫자가 세상을 바꿀 줄 누가 알았겠어.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저도 몰랐어요. 그냥 이상하다고 생각했을 뿐인데요. 자리에 앉아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내일 서울에서 발표할 자료를 마무리해야 했어요. 화면 한쪽에 오래된 파일이 보였습니다. 3개월 전 제가 처음 작성한 보고서였죠. S-19 궤도 이상 징후 마이너스 한국 상공 반복 패턴 분석. 그때는 몰랐어요. 이 보고서가 제 인생을, 한미 관계를, 우주 질서를 바꿀 줄은요. 새벽 1시. 저는 관제센터를 나왔습니다. 주차장으로 걸어가며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구름 사이로 달이 보였습니다. 저 위 어딘가에서 S-19이 지구를 돌고 있겠죠. 한국 상공을 지날 때면 이제는 협정에 따라 정중하게 경로를 알리고 지나갈 거예요. 그리고 한국의 오비탈 팬텀은 조용히 지켜볼 겁니다. 공격하지 않고 단지 존재함으로써 평화를 지키면서요. 차에 시동을 걸었습니다. 라디오에서 뉴스가 흘러나왔어요. 제네바 우주안보 협정 이후 국제사회는 새로운 우주 질서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기술 공유 제안에 12개국이 참여 의사를 밝혔으며 저는 라디오를 끄고 음악을 틀었습니다. 집으로 가는 길 문득 생각했어요. 3개월 전 저는 혼자였습니다. 새벽 4시 반 식은 커피를 마시며 모니터 앞에 앉아있던 외로운 분석관이었죠.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저는 워싱턴과 서울을 잇는 다리가 됐어요. 데이터와 사람을 연결하는 사람이 됐고요.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세상을 바꾸는 건 거창한 결심이 아니라 작은 신호를 놓치지 않는 집요함이라는 걸요. 다음 날 아침 인천행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창가 자리에 앉아 이륙을 기다리며 가방에서 세명함을 꺼냈어요. 엘리자베스 하퍼 국제우주안보 협력 특별자문관. 명함 뒷면에는 한글로도 써 있었습니다. 박세원이 만들어준 거였어요. 비행기가 이륙했습니다. 구름을 뚫고 올라가며 창밖으로 푸른 하늘이 펼쳐졌어요. 그 위 어딘가에 위성들이 있습니다. 서로를 감시하는 게 아니라 함께 평화를 지키며 돌고 있는 위성들이요. 저는 노트북을 열어 내일 발표 자료를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제목은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작은 신호가 만든 큰 변화 0.003도에서 시작된 새로운 우주 질서. 손가락이 키보드 위에서 움직였습니다. 이야기는 끝나지 않았어요. 이제 막 시작됐을 뿐입니다. 에필로그 1 협정 3개월 후 세계의 반응. 제네바 협정이 체결된 지 3개월이 지났습니다. 저는 지금 브뤼셀에 있어요. 유럽 우주국 본부에서 열린 긴급회의에 참석하기 위해서였죠. 하퍼 분석관, 유럽연합도 오비탈 팬텀 공동관리 체제에 정식 가입하고 싶습니다. 유럽 우주국 국장이 말했습니다. 그의 옆에는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대표들이 앉아 있었어요. 한국 기술 없이는 우리 위성의 안전을 보장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제 노트북에는 지난 3개월간의 통계가 정리돼 있었어요. 오비탈 팬텀 가동 횟수 117번, 차단된 불법 정찰 시도 미국 32번, 중국 48번, 러시아 27번, 기타 10번, 복구 지원 117건 전부, 파괴된 위성 제로. 놀라운 건 말이죠. 제가 그래프를 보여줬습니다. 협정 체결 전에는 하루 평균 5건의 불법 정찰이 있었어요. 지금은 하루 1건도 안 됩니다. 모두가 규칙을 지키기 시작했거든요. 프랑스 대표가 손을 들었습니다. 그럼 한국은 이제 뭘 하고 있습니까? 감시가 아니라 보호를 하고 있어요. 지난주에 태양풍으로 일본 위성이 위기에 처했을 때 한국이 제일 먼저 복구 신호를 보냈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저는 호텔로 돌아왔어요. 핸드폰에 토맥에서 메시지가 와 있었습니다. 리즈, 뉴스 봤어? CNN에서 특집 방송 나갔어. 급하게 노트북으로 영상을 찾아봤습니다. 한국의 오비탈 팬텀, 우주 질서를 바꾸다. CNN 앵커가 말하고 있었어요. 불과 6개월 전만 해도 한국을 위협으로 보던 국제사회가 이제는 한국 기술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현재 18개국이 기술 이전을 요청한 상태이며 UN 우주국은 한국을 우주안보 상임이사국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화면이 바뀌며 박세원이 나왔습니다. 서울 KASA 본부에서 찍은 인터뷰였어요.
우리는 세계를 지배하려는 게 아닙니다. 단지 서로 존중하는 우주를 만들고 싶을 뿐이에요. 그의 뒤로 거대한 스크린이 보였어요. 실시간으로 지구 궤도를 도는 모든 위성이 표시돼 있었죠. 초록색은 정상, 노란색은 주의, 빨간색은 위험. 전부 초록색이었습니다. 다음 장면에서 제가 나왔어요. 제네바 회의장에서 브리핑하던 모습이었습니다. 작은 신호를 놓치지 않았던 한 분석관의 집요함이 세상을 바꿨습니다. 앵커의 목소리였어요. 저는 노트북을 덮었습니다. 얼굴이 화끈거렸어요. 여전히 카메라 앞에 서는 게 어색했거든요. 하지만 이상하게 뿌듯했습니다. 그날 밤 박세원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하퍼 분석관 CNN 인터뷰 받습니다. 축하해요. 청장님도 나오셨잖아요. 우리 둘 다 유명인이 됐네요. 그나저나 다음 주 서울 올 때 시간 있으세요? 네, 왜요? 대통령님이 직접 만나고 싶어 하십니다. 당신한테 감사패를 주고 싶대요. 제 심장이 쿵 뛰었습니다. 대통령님이요? 네. 이재명 대통령님이요. 한미 우주협력의 상징으로 당신을 초청하고 싶다고 하시더라고요. 저는 그냥 일한 거다. 그렇게 말하실 거죠? 알아요. 하지만 받으세요. 당신 자격이 충분하니까요. 전화를 끊고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브뤼셀의 밤이 고요했어요. 6개월 전 저는 NSA 관제센터에서 0.003도 편차를 보며 혼자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지금은 전 세계가 제 이야기를 듣고 있었죠.